서울시건 정부건 좀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빈 땅만 보면 깃발을 꽂아, 이게 깃발. 이게 무슨 서부 시대도 아니고 빈 땅 보면 나 여기다 공급하겠다.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뉴스를 전문가의 시각으로 읽어 드릴 테니까 주말에 편안하게 집에서 보시면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재건축발 전세가 상승세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합니다. 자, 이제 보유세, 양도세, 전월세, 신고제 등 6월의 변수가 집값 안정시키지 못했다. 좀 실패했다는 얘기죠. 일단 서울 매매가격 변동률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아직도 좀 상승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0.25%가 뛰어서 상승세는 지금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고, 이 가격을 수도권 좀 이끌고 있어요. 서울은 0.11%로 조금 전주보다는 뛰긴 했지만은 전국적인 상승률보다 낮은데, 그만큼 경기도가 많이 뛰었다는 얘기죠.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는 0.46인가요? 굉장히 높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 초에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고서 인천 쪽이 많이 뛸 거다. 왜? 인천 쪽이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금 최근 3년 동안 수도권에서 가장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갭매우기 현상으로 계속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역시 그 예상대로 인천 쪽의 가격이 계속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아마 올 하반기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천 가격 상승은 쭉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 쪽 같은 경우도 아마 올 하반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그러니까 경기도도 이제 갭매우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다 갭매우기가 되고 나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인서울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이제 한번 회전하는 그런 아마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 노원, 서초, 강남이 이 재건축 기대감이죠. 재건축 기대감에 의해서 서울 통상 상승률보다 1.5에서 2배 정도 뛰었고, 그 중에 이제 도봉구가 끼어 있습니다. 도봉구는 왜 뛰었냐면, 도봉구가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갭매우기 현상으로 도봉이 뛰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서울은 또 경기 수도권은 이 갭매우기, 전국도 마찬가지인데 갭매우기 현상으로 계속 돌고 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재건축 이주 수요를 계기로 서초구에서 시작된 전셋값 상승이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임대차 입법 이거 만들면 안 되는 법, 시행하면 안 될 때 타이밍에 너무 시행을 해가지고 집값은 미리 폭등했고, 이제 전세가 이제 폭등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법인데 언제쯤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자, 시장은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높아지고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 6월을 기점으로 시장 분위기가 크게 바뀔 것을 기대했다. 이건 시장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정부에서 기대한 거고, 시장 전문가들은 아니다, 뛸 거라고 계속 예상했어요. 근데 우리 전문가들 말은 전혀 믿지를 않았죠. 자, 이제 경기도하고 인천 쪽의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 쪽이 특히 컸어요. 그 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추진과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매수세 및 거래 활동은 감소했으나, 그러니까 수요는 조금 줄었으나 보유세 기산일을 지나고 매물 소폭 줄었다. 그러니까 수요는 감소했지만 보유세, 그 다음에 양도세, 그 양도소득세가 좀 커요. 그래서 이제 65%의 최고세율을 지금 75% 올려놨단 말이에요. 양도세율을. 이거는 정부에서 너 10억을 벌었어? 그러면 너 지금 6억을 양도세를 내고 빨리 팔어. 왜? 6월 1일부터는 양도세를 7억을 낼 거야. 이게 사람 가지고 이제 약간 좀 좀 기만하는 듯한, 약 올리는 듯한 것 같아요, 지금. 6억 양도세 내나 7억 양도세 내나 똑같아요. 이게 양도세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팔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해요. 예를 들어 서울에 30억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게 15억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이 집을 팔게 되면은 자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 15억 중에서 한 10억 정도를 내가 양도세를 낸다고 한다면 30억짜리 자산이 20억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걸 갖다 10년 동안 버티면서 예를 들어 매년 3천씩 10년 동안 3억을 내더라도 어쨌든 자산이 27억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0억이라는 자산은 안 팔면 30억인데 팔면은 자산이 20억으로 쭈그러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버티시겠어요? 아니면 팔아서 내 자산을 20억으로 줄이시겠어요? 그리고 이걸 팔고 이 20억 가지고 사기도 애매해요. 지금 주식 사기에도 주식 거품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비트코인도 좀 무섭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들고 있기도 그렇고, 금을 사요? 근데 20억짜리 금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안 팔면 되겠구나 생각이 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 10억이라는 양도세를 갖다가 한 3, 4억으로 줄여주지 않으면 이분들은 안 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 고객들만 상담하긴 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중요한 문제가 이 3기 신도시 문제. 이제 여기는 그냥 단순한 기사만 나왔는데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이게 약 7월부터 올 12월까지 3만 세대 조금 넘는 물량이 사전 청약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기다리시는 수요가 9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올 12월 달에 약 897만 명이 떨어질 거예요. 사전 청약에서. 그러면 이분들이 예전 2006년도인가 7년도에 그 판교 떨어지고 나서 2006년도 하반기 판교 떨어지고 나서 집을 사러 다녀서 집값이 폭등했던 것처럼 이분들이 집을 사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다시 집값이 폭등할 거고 집을 안 사고 대기를 하게 되면 아마 보합세로 그러니까 하락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보합세로 간다. 그러니까 안 오르든 폭등하든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청약 굉장히 이게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금리 인상 우려입니다. 이제 금리 인상 우려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계속 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기감을 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금리가 인상이 지금 현재 부동산은 금리 인상보다는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 했던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통화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통화량. 그런데 이 통화량, 이게 양적 완화죠. 이 통화량을 정부에서 걷어들이겠다. 테이퍼링이라 그러죠. 통화량을 좀 줄이겠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채권을 팔아야 되죠. 그죠? 채권의 금리가 시장 금리니까. 그럼 채권을 이제 매도를 해야 돼요. 채권을 매도. 그럼 채권을 매도하게 되면은 채권이 많아지니까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게 되겠죠. 시장 금리가.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 부동산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이 부동산을 내가 처분할래. 특히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왜? 우리 아파트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전세 제도가 있어요. 만약에 융자 때문에 힘들면 그냥 전세 놓고 융자 갚으면 돼요. 전세는 잘 나가니까 물건이 없어 날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제 빌라. 그럼 빌라도 내놓고 할까요? 빌라도 전세를 놓으면 되고 또 잘 팔려요. 왜? 빌라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을 많이 하겠다고 하잖아.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빌라는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뭐 전혀 난 팔면 되죠. 시장에 잘 팔리기도 하고 또 전세 놔도 되고. 그러니까 시장 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는 누구냐? 소상공인. 특히 대면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경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경기가. 그럼 경기가 어려워지면 어쨌든 다시 활성화를 시켜야 되니까 다시 또 채권을 사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 때문에 부동산을 지금 잡는 구조는 조금 쉽진 않고 뭐 세계적인 어떤 지금 경기 뭐 미국의 통화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거를 수출이 많은 나라들한테 지금 넘기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우리 경제 위기 어떤 그거를 잘 방어하지 않으면 어떤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은 분명히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전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전 국민이 반목을 많이 해요. 왜?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악, 집이 없는 사람은 선, 돈이 많은 사람 악, 없는 사람 선, 이런 식으로 선악을 구분하다 보니까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서로 나눠 싸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좀 위에 계신 분들이 좀 잘 처리해서 경제 위기는 좀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좀 방어적인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노원구, 서초구, 강남구가 많이 뛰었고, 자, 이 전셋값 상승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도 꾸준하게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생계형 빼자. 임대사업자 반발에 또 땜질 처방. 또 땜질 처방입니다.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정부 집권 초기에는 민간 임대를 권장했습니다. 2017년도죠. 그래서 임대사업자들이 많이 내서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그게 끝나고 나니까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대요. 이게 보름 전, 한 20일 전이죠. 2, 3주 전에. 그러니까 이제 집단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생계형 임대, 그러다 집단 반발하니까 또 생계형 임대 혜택은 또 유지하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오락가락 정책이 하니까 정부가 누구를 믿고 도대체 해야 될지 이거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라 이 말 같아요. 그냥 정부 믿지 말아라. 정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모든 시장의 전문가들이 임대사업자 집값 상승의 원인 아니다. 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임대가 시세 임대가 100이라고 한다면 70% 정도 가격의 임대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렴한 임대는 임대 사업자들이 매물을 다 내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약간의 혜택을 받는데 이건 정부에서 권장한 거죠. 그런데 단기 주택 공급을 위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들을 빡 밟아서 물건을 나오게끔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들은 비아파트 물량인 거예요. 실제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물량 중에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예요. 근데 이 20% 전국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아파트 인기가 많지 않은 지역,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은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물량 10%가 안 되는 물량이 나오는데 그거를 쪼기 위해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 국민들 약 40%예요. 서울에 40% 사람들을 갖다가 굉장히 힘들게 하겠다. 70%의 전세를 아예 없애서 당신들 앞으로 30%더 융자 받아서 뭐 전세를 올려주든가 월세를 더 높여줘.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피해는 누가 봐요? 세입자들이 본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꾸 던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중저가 임대주택 공급이 이제 줄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등등 임대사업자들의 반발도 굉장히 거셌고 헌법재판소에 뭐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실한 정책을 내놓고 그에 따른 책임은 임대인한테 전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정책의 신뢰세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생계형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데 도대체 누구는 생계형이고 누구는 투기꾼입니까? 내가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일까? 이런 부분들 어떤 게 생계형인지 그 나이로 자르나요? 50에서 60으로? 아니면 주택수로?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럼 1억짜리 10개 갖고 있는 사람과 5억짜리 4개 갖고 있는 사람 그럼 누가 생계형일까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자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더니 추후 논의하겠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하니까 일단 급한 대로 이렇게 내놓는다. 이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집값을 잡겠다며 발표한 정부의 땜질실 처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좀 정책을 급하다고 만들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좀 천천히 피해를 주지 않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잘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자, 임대사업자들은 절대 적폐가 아니고 자꾸 임대사업자들과 국민 반목시키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자, 이제 다음 기사들은 제가 3가지 기사를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읽어만 드리고 제가 판단을 내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취소되고 줄어들고 연기되고 127만 가구 공급 흔들한다. 얼마 전에 서울시하고 정부가 만나서 127만 가구 공급을 하겠다. 임대가 됐건 분양이 됐건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게 빈 땅이죠, 빈 땅. 서울시건 정부건 좀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빈 땅만 보면 깃발을 꽂아, 이게 깃발. 이게 무슨 서부 시대도 아니고 빈 땅 보면 나 여기다 공급하겠다. 뭐 전국 과천성사 비어 있어? 나 여기다 임대주택 짓겠다. 캠프킴 자리 비어 있어? 용산공원 비어 있어? 뭐 태릉CC 비어 있어? 그럼 여기다 집 짓겠다. 이거는 빈 땅만 보면 기대 꽂아서 내가 여기다 임대주택 지을 거니까 다 비켜줘. 뭐 이렇게 그냥 무조건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무조건 공약만 남발하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런 빈 땅들을 훼손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당장 눈앞에 그냥 무조건 자기 이름 갖고 깃발 꽂는 거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제발 저도 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철근과 시멘트 목재가 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원자재값 상승에 분양가 상승 우려도 있다. 이게 지금 철근이 모자라 특히 철근이 모자라서 난리예요. 그나마 7월 달에 좀 물량이 들어오는데 이 7월 달에 들어오는 물량도 예정 금액보다 한 20-30% 정도 비싸게 물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중국이 이제 싼 물건을 공급해서 물가를 낮춰지는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는 아마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 때문에 좀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7월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돌아가는 형세가 저희 뭐 전문가들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하고 있고 지금 시멘트나 목재 값도 아마 다 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뛰게 된다면 20% 정도가 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600만 원에 짓는 공사비가 720만 원으로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30평대 아파트를 짓는데 공사비가 최소 못해도 지금보다 한 5천 정도는 더 뛸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아파트 짓는데 한 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4억 5천 정도가 공사비 이 돈이 없으면 아파트를 못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방에 가보면 2억짜리 아파트들 있죠. 이런 거는 앞으로 절대 공급 못 합니다. 아파트는 그러니까 2억짜리 아무리 싼 아파트 2억짜리도 이제 4억 5천 없으면 못 지으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투자 약간 틈새 시장일 수도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분들 부동산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부동산은
자, 토지하고 건물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토지값은 뛰고 건물값은 매년 3%씩 감가상각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감가상각 플러스 되는 게 뭐냐면 물가 상승이에요. 이런 자재값이 뛰는 거죠. 인건비가 뛰고. 그러면서 이제 건물 가치는 사실 뛰는 거는 거의 미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토지 가격이 인플레이 되는 것만큼 집값은 앞으로도 계속 뛴다. 이래서 계속 우상향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공급이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은 그래요.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어지면 한 번에 또 살짝 꺾여요. 이거는 그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고 공급 수요가 어긋났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은 비탄력적. 나중에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등하는. 계속.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그래프가 계속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우상향에.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향 그래프. 길게 보면은 무조건 우상향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모아야 수도권에 집 마련한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에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수도권 소득 대비 약 10.4배로 수도권, 그러니까 PIR이라 그래요. 내가 월급을 한 푼도 안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게 10년하고도 4개월을 모아야 된다고 해요. 이게 2007년 3월에 금융위기 전에 집값이 고점일 때도 8.6배였으니까 집값이 지금 너무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는 판단인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8.6배에서 10.4배로 뛰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얘기고, 물가가 뛴 거 대비 월급이 안 뛰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집값을 폭락시켜서 맞추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경기 자체가 위험해지고, 이미 아까 보셨던 철근값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뛰었는데 어떻게 그걸 눌러요? 외국에서 우리한테 철근을 싸게 주나요? 시멘트를 싸게 주나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건 당연한 거고, 월급을 뛰게 해야 돼, 월급을. 그럼 여러분들의 수입이 늘면은 10.4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거죠. 그럼 모든 전 세계가 이런 식으로 경제 정책을 만드는데, 우리는 월급은 뛰게 하지 않고서는 계속 이것만 낮추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진짜 근시안적인,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반대로 가는 정말 창피한 그런 여러 가지 부동산 금융위기가 터졌던 여러 나라, 배로 시작하는 나라하고 스로 시작하는 나라처럼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 월급을 좀 끌어올리는 이런 정책을 좀 잘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 주말 잘 쉬시고요.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하고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같이 눌러 주십시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